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수업에 앞서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그 자격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물건이라는 단어를 먼저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 이제 6개 과목 중에서 이 물건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아주 많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물건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뭔가를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물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손에 잡고 계신 펜도 물건이고요. 그렇죠? 뭐 입고 계신 옷도 물건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것만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장소 있죠. 이 장소는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어떤 학원이라고 하는 건물에,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물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도 하나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동산은 뭐를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동산은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뜻이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뭐 하지 않느냐, 움직이지 않는 그 재산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한자의 표현대로는 우리가 그 별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그래요. 얘 말고 다 동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동산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동산 이외의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뭐 장난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얘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 정의를 일단 토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부동산에는 토지와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토지를 말하겠죠.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별표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말한다고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이 정착물은 법률적 정의와 경제학적 정의가 조금 다른데, 그 경제학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정착물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착물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말을 잘 새겨보시면 똑같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률적 정의인데, 쉽게 이동이나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동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쉬운 말이잖아요, 그죠? 다 쉬운 말이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일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있죠?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그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토지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은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죠. 또 왜 부동산이에요? 여기 부동산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토지와 그 정착물 안에 이 건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건물은 쉽게 뭐하고 뭐가 되지 않아요. 이동이나 해체가 되지 않죠. 이 건물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 해체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이 건물 해체하는데 뭐 한 달씩 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 다 부셔야죠.
그죠? 예, 부시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요. 이 건물 부시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이제 골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일이 다 기계로 다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이게 다 말하자면 깨끗하게 하려면 한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 정착물 안에는 건축물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건축물.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건축물이니까 이런 거. 자, 그럼 이런 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에, 어떤 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자, 비닐하우스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비닐로 된 하우스. 비닐하우스 알잖아요, 우리 비닐하우스. 정착물 아니면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 아니죠? 왜 정착물이 아니에요? 쉽게 뭐가 가능해? 해체, 비닐만 걷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비닐 걷는 데는 그냥 사람의 힘만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판자로만 된 집, 뭐 우리가 판잣집 있죠. 판잣집. 판잣집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라는 거예요. 정착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판잣집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판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왜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치 하나를 딱 갖고 그걸 다 해체한다. 하루면 되지 뭐. 판자로만 됐으니까. 탁탁탁 치우면 되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막 콘크리트로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체가 용이한 거니까 정착물이 아닌 거지. 그렇죠? 네, 판잣집.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컨테이너가 있어. 컨테이너. 땅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동이 돼, 그거는. 왜냐면 밀어버리면 밀리니까. 컨테이너는. 그렇죠? 네. 여러 사람이 가서 밀으면 밀려지잖아. 이동되는 건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인천에 가면 항이 있잖아요. 인천항. 그렇죠? 근데 인천항에 가보면 먼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이 냉동 상태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냉동 상태의 고기들이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차에 이렇게 선적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인천항에서 아주 가까운 무슨 냉장 뭐 이런 어떤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냉장만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차체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창고인데 차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의 창고야. 근데 외부로 봐가지고는 이게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규모가 한 이 건물 정도 되는 컨테이너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정착물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비정착물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정착물이라고 봐야지. 왜냐면 이 정도의 건물 정도의 규모가 되는 컨테이너를 옮긴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상당한 동력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는 또 정착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애매한 거야. 정착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고 요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 정의만. 그리고 지금 이 정의에 대해서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이 정의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정의니까. 자, 내일도 아마 이 정의 말씀하실 거예요. 민법 선생님이. 자,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례. 어떤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을 가령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그렇죠? 예. 이 갑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갑이라고 표현 안 하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나 이몽룡이나 뭐 성춘향이나 이런 사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보통 소유자를 얘기할 때 갑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 이 집이 이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집이 또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고 싶어요. 파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매매하고 싶은데 자기가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지? 예, 자기가 매매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기가 찾아서 너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거를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아까 우리 이제 개업한 공인중개사라 그랬죠, 그죠?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한 명이 있어서요. 그 사람한테 이거를 의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뭐 해달라고? 요거 팔아달라고.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이 집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받는 사람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하나를 받은 거냐면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물건을 받았어요? 동산을 받았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받았어요? 부동산을 받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원 안에 몇 개의 물건이 있을까요? 2개 정답. 자, 왜 2개? 네? 그렇죠. 여기서 토지와 이랬으니까 토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야. 토지를 말 그대로. 그리고 뭐를? 정착물을 또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건축물 하나. 이렇게 2개의 물건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몇 개의 물건을 지금 내가 의뢰를 받은 거네? 2개의 물건을 이제 의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물건을 이제 우리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달라고 하니까 팔아줘야 내가 이제 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팔아주려면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이걸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아달래.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 물건에 한번 가봐야 돼? 안 가봐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가봐야지. 그죠? 그래서 가서 뭐를 하냐면 이 물건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중개사법 용어로 조사 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조사 확인 그 과정에서 최소한 5문제가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 최소한 5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그러니까 개수로 딱 따지면 5개인데 이 조사 확인 작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요. 끄집어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거는 크게 2가지 작업의 조사가 있는데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거, 그걸 우리가 표시관계라고 그래요. 표시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표시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어디니?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학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야 그 친구가. 그래서 무슨 학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공인중개사 학원. 근데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강남. 근데 강남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네? 9번 출구? 아니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전문가라고 집요한 친구야. 예를 들어서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특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투줘야 돼? 주소를 얘기해줘야지. 여기 주소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여기 찾아오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나면 뭐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시고 가게 오겠다 이거야. 그러면 주소를 내비게이션 찍으려면 그러면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 그걸 표시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이제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5번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를 말씀드린 거냐면 소재지를 말씀드린 거야. 소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용어만 우리가 이제 알고 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표시관계라는 거는 소재지 같은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 이제 서초동 1315번지가 땅을 말하는 거고 이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에 앉아 계시잖아. 예. 그러면 이 건물에는 여러분 1층에 뭐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1층에 커피숍 있어. 커피숍만 있어요? 또 있어요? 다른 것도. 식당도 있어요. 식당. 커피숍 옆에. 우동집 파는 맛은 없어. 예, 근데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집이. 예. 그리고 2층에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식당이야. 레스토랑 같은 거. 그러니까 식당이 굉장히 많아. 이 건물에는. 근데 여기가 4층가부터는 식당이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뭐일 것 같아요? 이제 학원이거나 뭐 사무실이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왜 신기하냐면 1층은 식당이고 뭐 커피숍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4층부터는 학원이고 뭐 말하자면 뭐 사무실이고 이러냐 이거야. 그냥 뭐 집이면 어떻고 여기서 공장이면 어떻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이 건물에는 나름대로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용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이제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시 관계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조사를 다 했어.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걸 조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얘만 들어드리는 거야. 그럼 이제 표시 관계를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뭐를 또 조사해야 되냐면 권리 관계를 조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인지 확인해 줘야 돼. 이제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주인인지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주인 이런 말은 안 쓰기로 합니다. 예. 자, 왜 안 쓰기로 하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것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님한테 브리핑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브리핑할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소유자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근데 그렇게 소개하면 전문성이 확 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보수 줄 때 손님이 깎아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인 줄 안다고. 이게 부동산 거래하고 하는 거를 장난처럼 생각한다고. 왜? 그 사람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를 쓸 때는 주인은 앞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 거예요. 소유자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유자라고 부를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시간에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할 때 여러분 소유자라고 하셔야 돼.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소유자인지 얘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소유자를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그걸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어디에다가 표시해요? 등기부에다가. 그죠? 등기부는 잘 아시네. 그거 이제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상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등기부를 이제 보는 방법이나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실 수 있냐면요. 등기를 실제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직접 이렇게. 누구 안 시키고 법무사 안 시키고 그 정도까지 단계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해서. 그럼 봐요.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장부가 등기부라고 여러분이 답변하셨잖아요. 그 등기부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거를 배우는 거라고. 자, 그런데 등기부를 봤더니 이 건물에 뭐 하나가 잡혀 있는 거야. 우리 잡혀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뭐가 잡혀 있냐면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는 건 맞는데요. 이 갑이 이 건물에다가 뭐를 잡혔냐면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하나 잡힌 거야. 저당권. 그래가지고 뭐를 좀 빌려 썼겠어요? 돈을.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담보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뭐를 잡은 거야?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잡은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줬을 때는 그 물건에 뭐를 잡았다? 저당권을 잡은 거야. 그럼 이 저당권은 뭐와 뭐의 저당권을 잡은 거야? 두 개 잡았잖아, 두 개. 토지와 건축물의 저당권을 잡은 거야.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냐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에.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책상에 저당권 잡을 수 있어 없어? 책상에. 응? 책상에 저당권 잡을 수가 없어. 왜 없냐면 이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라고. 근데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뭐가? 책상이. 그죠? 네. 그러니까 저당을 못 잡는 거야. 그러면 사람한테 조금 이따 질문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 사람한테는 저당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사람한테 저당권 잡을 수 없어. 왜 없어요? 에? 그게 아니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서 그래.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왜요?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야? 물건은 뭐하고 뭐만 물건이에요? 토지와 그 건축물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저당권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채업자들은 잡어. 사채업자들은. 그죠? 예, 그 대신 그거를 이제 저당권이라고 안 잡고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걸 잡아요.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신체 포기각서 자체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제 특히 젊은 우리 이제 친구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드 값이 뭐 이제 한 200만 원, 뭐 300만 원 연체가 되는데 부모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막 자꾸 카드 회사에서 갚으라고 하니까 지겨우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데가 어디서 돈을 빌렸어요? 사채에서. 근데 이 사채 잘못 쓰면 큰일 나면, 왜냐면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싸잖아. 근데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채업 하는 사람들이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이제 쓰라고 한다고.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담보 형태로, 이 은행에서 잡는 저당권 형태로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체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무효야. 이거는 무효라고. 그러니까 이건 100장을 써줘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무효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라. 법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치 신체 포기각서를 내가 써줬으니까, 더군다나 사채를 200만 원 썼는데 이자가 붙어서 2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막 해야 되는 줄 알아. 그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몇 년씩 막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무지한 거지.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무효인데, 이런 뭐 어떤 폭언을 들었다든지, 이거를 뭐 쓰라고 강요했다든지, 뭐 이걸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든지 이러면 막바로 뭘 하면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지. 당연히 내가 고소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저당권이 잡혀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가가 한 3억 정도 나가는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당권이 1억이 잡혀 있어. 그죠? 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조사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을 어떤 사람이 산대. 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서 갑한테 줘야 돼? 시세가 3억이고 3억에 팔아달래? 근데 저당권이 1억이 잡혀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1억을 빌려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서 얘한테 줘야 돼? 2억만 주면 되는 거야. 왜 2억만 주면 돼? 1억 잡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1억은 여기에 잡혀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1억은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매수한 사람이 떠안는 거지. 그 떠안는다는 걸 우리가 승계라고 얘기해요. 네, 승계. 이걸 승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1억만큼은 빼고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이제 저당권이니까. 그러면 권리관계를 조사한다는 거는 이 저당권 같은 거를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권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사례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물건을 제가 시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억. 이 시세 3억이라는 거를 누가 파악해야 돼? 얘가 파악해야 돼? 아니면 얘가 파악해야 돼? 얘가?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가니까 시세는 얘가 이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1차 과목에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나오게 되고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학개론에 감정평가 이론을 배워요. 감정평가 이론. 네, 그러니까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배운다고.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예, 그거를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웁니다. 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잘 들어봐요. 지금 내가 나이가 20대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지 말고 막바로 감정평가사 준비를 한번 해봐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최상위의 자격입니다. 가장 좋은 자격이고, 물론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가 토익으로 한 700점 정도만 되면 영어는 이제 그렇게 패스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을 평가하는 업종이 굉장히 그 전문적인 직종이에요. 취업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가장 상위의 자격이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 밑에가 공인중개사야. 그러니까 상당한 레벨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사이드로 빠지는 게 있는데 법무사 자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법무사 자격은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어렵긴 한데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예. 그래서 그거는 영어는 없는데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뭐 3년 뭐 정도.
근데 감정평가서도 한 2년 3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실제 실무계에서 쓰여지는 어떤 정도는 감정평가사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감정평가사도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배우는 과목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 부동산 학개론 같은 거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평가하는 이론 같은 것들을 배워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상가라고 하면 수익률 같은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수익률을 계산해서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브리핑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가 얼마에 지금 당신이 살 건데 이 상가에서 얼마의 정도가 빠지니까 당신이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정도가 뭐 수입으로 한 달에 얼마 빠질 거다, 이런 것들을 브리핑 하려면 수익률 같은 거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학개론에는요, 필연적으로 이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개론에는 무슨 문제가 출제가 되겠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요번에는 7개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한 10개 안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산 문제가 어렵냐 쉽냐 이걸 떠나서 이상하게 계산 문제는 다 틀려요. 어렵냐 쉽냐를 떠나서 다 틀린다고? 왜? 배운 대로 안 나와. 배운 대로. 그러니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산 문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반 정도만 맞춰도 상당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계산 문제 7개인데 다 틀리는데 어떻게 하지?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버리라고. 그래서 아무튼 계산 문제를 여기서 다룬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권리 관계를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빼고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권리 관계를 조사하려면 이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목이 뭐예요? 민법이에요. 권리에는 어떤 권리가 있고 뭐 의무에는 어떤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목이 뭐라고? 민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민법.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에 표시된다 그랬죠? 등기부. 등기부를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떤 장부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재지라든지 용도는 대장이라는 거를 통해서 공시해요. 대장. 그럼 이런 것들은 등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시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배운다고, 이런 거를 공시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법. 이제 여러분 토요일 날 과목이, 토요일 날 이제 수강하실 게 공시법을 이제 이런 거를 배우는 거야. 그럼 공시법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좀 어려워. 근데 왜 어려웠냐면 요런 장부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실무에 나가시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죠? 이 공시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은 국가에 팔았다 이거야. 이익을 좀 본 거야. 이익을 좀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국가에 돈을 좀 내야 돼, 안 내도 돼? 내야지. 그걸 뭐라 그래? 투자로? 세금 내야지. 그러면 세금을 배운다. 세금을 배운다. 그러면 이 세금은 법을 가지고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세법을 또 우리가 배워요. 세금 내야 되니까 이제 세법을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집을 사는 사람이 저거를 그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걸 왜 사냐면 이 집을 부셔가지고요, 용도를 뭐 해보려고? 바꿔보려고.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용도를. 그러니까 이걸 꼭 주거용으로만 살아라 이런 법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같은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상가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 줄여서 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근린생활시설로 우리 주택에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과목이야. 이런 거를 우리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이런 거 용도 변경 같은 거 배우는 거. 이걸 이제 정확하게 건축법에서 배워요. 공법 중에서.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실무에 나가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돈을 버는 데서.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하겠나 생각해봐요. 에? 그러니까 막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일 것 같아? 중개사법은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느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여기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돈 버는 데에서는. 왜 그런가 볼게요. 어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 거를 몰라. 그래서 손님한테 브리핑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떤 을이라고 하는 매수를 희망하는 손님이 한 명 있는데 이 매수 희망하는 사람이 3억짜리 땅을 하나 찾아요. 3억짜리 토지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용도가 상가, 이 근린생활 시설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는 거야. 그죠? 빈 땅이 없는 거야. 빈 땅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빈 땅은 없어. 이 동네가 상권이 좋아서.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 사가지고 용도 변경하면 이거 부숴내고 용도 변경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야. 그걸 설명을 했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사장님 이거 사셔서 용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게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가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땅이 없는 거야. 빈 땅이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목이 뭐야?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얘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과목만 지금 설명을 안 드렸냐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만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뭘 배우냐면 다 배워 이거. 전부 다. 왜 다 배우냐? 이걸 다 실무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쳐서 두 자로 그냥 실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대부분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만 줘.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배운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자, 시험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냐면 시험은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근데 1차가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이제 민법도 있고요. 그리고 2차에는 이제 중개사법,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개사법, 그리고 이제 실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 세법 이거 합쳐서 한 과목이고요. 공법 요거를 이제 한 과목. 그래서 과목으로만 따지면 5과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강의하러 오시는 선생님들은 6분이야. 근데 왜 6분의 선생님이 오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시하고 세법은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이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공시법은 24개. 40개, 다 40개짜리인데 24개, 여기는 16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개. 나머지는 다 40개짜리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학개론에서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아까?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부동산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런 거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학개론은 그런 거를 배우는 말 그대로 학문입니다. 다른 건 다 법 과목인데 얘만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법 과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자가 무슨 민자겠어요? 한자로 백성민이겠죠. 그러면 민법은 누가 알아야 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럼 여기서 백성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그럴 법을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동안 몰랐다. 모를 수 있죠. 내가 전문적으로 안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민법이라고 하고 중개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전부 다 배우는 과목이 중개사법이라고 그랬고 공시법은 이런 장부를 보는 법이라고 그래요. 장부. 이런 대장이나 등기부. 그리고 세법은 뭐 이제 이익이 생기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을 이제 이렇게 납부하고 뭐 그러는 거. 근데 세법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가령 500만 원 낼 거를 400만 원 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500만 원 세금을 내야 될 거를 400만 원 내게 만들어 줬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공제하는 거를 알려줘 가지고.
그러면 손님은 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면 안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준다고. 이 사람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예, 내가 아무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맡겼더니 그 사람이 세금도 덜 나오게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그 사실은 100만 원 덜 나오게 하는 건 별거 아니거든. 세법 조금만 알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뭐 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넣고 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그 세무사를 통해서 안 해도 그런 걸 알려주면 상당한 어떤 고객이 되는 거지. 그 단골 고객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법도 다 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법 뭐 이런 거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걸 이제 공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은 자 드렸고, 자 전체적으로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냐면 꽈락 없이 평균 몇 점 맞으면 합격이라고요? 60점. 예, 요거면 합격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합격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합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무슨 평가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평가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야.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맞으면. 그럼 꽈락이라는 건 모든 국가고시는 몇 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얘기할까요? 40점 미만 꽈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학개론 20점 맞았어요. 민법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총점이 120점이죠. 얘랑 더하니까 나누기 2 해야 돼. 나누기 2는 왜 해요? 과목이 2개니까 1차는 2과목이니까 그러면 평균 몇 점? 60점. 합격, 불합격? 불합격. 왜 불합격? 꽈락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80점. 여기 40점 맞은 거야. 80, 40. 자, 그러면 120점 맞죠? 그죠?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왜 합격? 자, 꽈락 없고 평균 60점 나왔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볼게요. 여기 40, 여기 80. 이렇게 맞아도 결론적으로 합격하는 건 마찬가지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과목에 대한 편식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도 편식을 하는 것처럼 과목도 편식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과목은 재밌고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과목은 재미가 없고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그게 확 생겨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을 해서 뭐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출산해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볼 때 보면 뭐 똑같은 남자아이를 둘을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큰 아이는 고기를 좋아해. 작은 아이는 고기보다는 뭐 채소를 좋아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더라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공부도 그렇다는 거야. 큰 아이는 뭐 영어를 좋아하는데 작은 아이는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저마다 그 어떤 타고난 그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학개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학개론이 재밌는 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학개론을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게 된다, 뭐 잘한다. 이러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냐면 수학적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이야.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민법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어.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하신 분들은 민법을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학생들은 저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뭐 하루라도 안 맞고 가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남학교는 막 때려요, 애들을. 근데 잘 보시면 그 때리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때려. 수학 선생님들만 때린다고. 왜 그러냐면 애들이 수학을 못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못해?
자기가 못 가리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때리는 거야. 수학 선생님들만 때려. 근데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맞으신 분들은 막 거의 없을 거야. 안 때려 애들을. 왜 안 때리냐면 말로 죽여주거든. 말로. 역사 선생님들은 절대 애들을 안 때린다고. 역사. 왜냐면 역사가 굉장히 그 철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역사가 그 동서고금을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선생님들은 절대로 애들을 안 때려. 그리고 애들이 자는 애들도 없어요. 왜? 재밌거든. 그러니까 역사, 국어, 뭐 도덕은 좀 그렇다. 하여튼 뭐 그런 과목들의 선생님들은 애들을 안 때린다고. 말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국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게 돼 있어? 민법을 잘하게 돼 있고 실제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어. 왜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냐면 딱 떨어지지 않거든.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 근데 수학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둘 다 60점을 맞아서 합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맞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하나를 편식해서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그거는 누가 결정할 거냐면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득점 하시라고. 똑같이 다 중요해. 근데 어떤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잘할 필요 없다. 왜? 그래야 여러분 1년 안에 끝나요. 이거를 막 5년 정도 하고 싶으시면 올해는 이거 하고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하고 그리고 3년째는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5년에 합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2차는 세 과목이 있는데 요번에 우리 시험 끝나고 어떤 분이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시험 끝나고 2차가 점수가 좀 남는데요. 근데 1차가 한 문제가 부족하대. 2차는 점수가 남는데 2차가 한 문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시험 끝나고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는 별개예요. 1차하고 2차는 완전히 별개야.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 남아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보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신 얘는 무슨 문제냐면 80, 40 이것처럼 과목이 몇 과목이 합쳐져야 돼. 세 과목. 그래가지고 몇 점이 맞아야 돼. 최소 180점 맞아줘야 돼. 그래서 나누기 여기는 뭐 해야 돼? 3. 그러면 몇 점? 60점. 그래서 2차에서는 무조건 몇 점 맞아야 돼? 180점. 자, 그러면 2차에서 180점을 맞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과목들이 어렵거든. 공시세법도 어렵고 공법도 어렵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0점을 맞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맞는 방법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60점. 근데 이렇게 맞는 방법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비효율적. 왜 그런가 봅시다. 순서대로 쓴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 공시세법, 공법. 자, 중개사법 60점 만드는데 한 달이면 됩니다. 중개사법 60점 맞는데 한 달만 하시면 한 달도 안 걸려요. 1주만 하셔도 돼. 1주만 하셔도 된다고. 안 어렵다고 이 과목은. 자, 근데 공시세법에서 60점 맞으려면 3달은 하셔야 돼. 여기서 60점 맞으려면 6달 하셔야 돼. 그냥 간단하게 잡아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9달하고 1주가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100점을 맞는 건 안 돼. 물론 10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100점이 많이 맞았거든요. 26회 때. 근데 100점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는 80점 이상만 맞아도 충분한데 80점을 맞으라고 제가 안 하고요. 90점 맞으라고 해요. 왜? 90점 목표로 잡아야 80점대가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90점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이번 시험 기준으로 합격자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90점 맞았어요. 정말로요. 거짓말 아니고요. 10명 중에 8명 정도가 90점이에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고 분명히. 그리고 요거는 한 얼마 정도 맞으면 되겠어요? 60점 맞는 거 어렵다고 한다면 50점 정도 맞으면 되겠지.
여기도 50점 정도만 맞으면 되겠죠. 그런 정도 맞아도 남잖아, 점수가. 그러면 요거를 요 정도만 맞아도 실제로 맞는 점수는 5점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실제 점수가 이렇게만 나와도 여기서 90점만 찍어주면 당연히 합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결론 나왔죠. 1차에서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1차에서. 그리고 2차에서도 몇 과목만 잘하면 돼? 한 과목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80점에서 중개사법에서 최소한 몇 점 맞아주고요? 80점. 나머지에서 50점씩만 맞아주면 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40점을 맞는 거하고 50점 맞는 거하고 60점 맞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이. 예, 그래서 이 60점 맞고 70점 맞고가 10점 차이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한 50점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얘가 한 달이면 돼. 그 10점 더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앞으로도 이제 수업할 때 이 말을 자주 말씀드릴 건데 시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결론을 내드리면 전략을 여러분 잘 수립하셔가지고 그 전략대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전략대로.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합격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내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지? 예, 이게 막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전략을 잘 수립하시되 1차에서 하나, 2차에서 하나 정도를 잘 하시라고. 자, 대신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거는 있냐면 전략과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전략과 전술. 예, 그러니까 전략은 좀 큰 개념이고 전술은 조그마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과목에서 50점만 맞아도 굉장히 훌륭한 점수거든요. 이 50점 맞는 게 이상적인 점수예요. 어제 공법선생님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나요? 몇 점 정도 맞아야 된다고? 몇 점 맞아야 된다고요? 얼마? 55점. 55점을 맞으면 정말 잘한 거야. 예, 그러면 50점만 맞으면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50점이 뭘 잘해? 반 맞았는데 반 맞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50점 맞는 거 잘한 거야. 자, 그런데 이 50점을 어떻게 50점을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법은 6개의 법이 있거든요. 6개의 법이 있다고. 근데 6개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하려고 다 해? 왜냐하면 이 6개의 법에서 몇 개 나온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법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법 6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법을 하나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12개가 나오도록 정해져 있어, 법으로. 언제나 12개가 나온다고. 그럼 얘는 해야 되겠네. 그렇죠? 12개짜리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같은 거 하는 게 무슨 법으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건축법. 그럼 건축법은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돈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돈이 된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봐요. 똑같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건축법을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법을 잘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무에 나가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축법을 하시라고. 7개 나와. 건축법에서. 예. 그리고 맨 마지막 법이 이 6개 중에서 농지법이 있는데 농지를 배운다고. 농지법에서 2개가 나오거든요. 예.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다 한번 더해보세요. 몇 개 나오나? 21개 나오죠. 그죠? 예, 21개. 그럼 이거를 3개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공법이 이제 일명 공포의 법이라 그래서 어려운데 반을 줄여버린 거야. 시험 범위를. 그러면 얘가 공포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 범위를 반을 줄여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21개에서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몇 % 정도를 득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몇 % 정도? 한 80%. 열심히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한 80% 정도만 득점한다고 칩시다. 21개에서. 자, 그러면 21개에서 80% 하면 몇 개 나와요? 17개 정도 나올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죠? 네, 17개 맞으면 돼. 21개 다 맞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17개면 몇 점이냐면 42.5점이야. 점수가. 꽈락은 면했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19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한 거.
그죠? 그럼 내가 공부 안 한 거 19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찍어야지 뭐 볼 거 없잖아. 찍는데 어떻게 찍을 거냐면 자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네? 그러면 이상하게 비껴나가거든. 그러면 거의 대부분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으로 몰아주는 거야. 한 번호로 그냥 몰아줄 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몰아줄 때도 요령이 있어요. 17개 마킹한 거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안 나온 숫자 있지? 가장 안 나온 숫자. 왜냐하면 모든 국가고시는 문항에 배열이 정해져 있어요. 8개씩 내야 돼. 8개씩. 근데 가령 4번 문제가 한 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4번에다가 몰빵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를. 그러면 몇 개가 맞추냐면 7개라는 정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7개. 그러면 합치면 몇 개 나오나? 보세요. 24개 나온다고. 맞아요? 네. 자, 그럼 24개 맞았으면 이게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요? 60점이야. 그러면 10점의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80%를 득점 안 해도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전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전략은 어떤 과목에 포커스를 맞출 건가, 전술은 그 과목에서도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할 건가,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습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절대 이 시험이 어려운 과목은 아니라는 거. 대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왜 하느냐? 나는 학문을 좀 하고 내 지식의 어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긴 한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건 실무에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돈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자격 이렇게 취득하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돈 벌려고. 그리고 돈을 내가 어떻게 버느냐? 사람답게 버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사실은요, 이런 과목들이 상당히 따분해요. 이런 과목들이. 왜 따분하냐면 맨날 막 국가가 뭐 어떻게 하면 돈 걷는데 그럼 막 짜증나는 거야. 왜 나한테 돈을 자꾸 걷어가지?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내가 알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겠다 나한테. 이런 것도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죠?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이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할 때와 상하에서 용도 변경하는 게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무에 나가면 다 돈이야. 이런 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든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과목에 대한 설명만 짤막하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얘처럼 공법처럼 뭐 6개 중에서 3개를 빼내고 이렇게 뭐 2분의 1로 하고 뭐 할 게 없어. 양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 정도밖에 양이 안 되냐면 법조문으로 치면 1조에서부터 51조밖에 없어요. 조문 자체가 그냥 쉬운 한 개 조문밖에 없다고.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쉬운 한 개 조문에서 40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한 개 조문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는데 그 세부적으로 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걸 가지고 막 꼬아내거나 비틀어내거나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이상한 말로 바꾼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여러분 필기하셨거나 이러면 보지 마시고 그냥 칠판만 보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X. 자, 왜 X?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불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고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안 해요. 그럼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정해야지?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한다고. 시험을 그렇게 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 이 과목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예. 그래서 이 과목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함정 같은 거. 다른 과목은 함정이 안 걸린다고 보면 돼요. 다른 과목은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 몰라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얘는 알아 몰라를 잘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당연히 알 거고, 그런데 이런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타입이 전혀 달라야 돼. 예, 그래서 이 중개사법은 공부할 때 다른 과목하고는 그 공부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중개사법은 책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제 있죠, 문제. 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함정을 접해보는 거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 수업할 때 뭐 제가 이제 수시로 함정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함정 걸립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함정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별표 같은 거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이 과목에서는 9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혹시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3분만 하세요. 뭐 간단한 질문, 뭐 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예.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거. 네. 네. 그 저당권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못 갚으면 그게 뭐 와서 뭐 빨간 딱지 이런 책상이 아까 책상에 이제 빨간 딱지 붙여요. 사용 못하게 막 이렇게. 제가 아까 그거 저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 이제 이게 책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상은 이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안 잡혀지거든요. 예. 근데 이 책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이게 물건이니까. 그지? 근데 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이게 채무가 이제 생긴 거야. 이 사람한테. 예. 근데 그 채무를 갚지 않는 거예요. 이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채무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채무. 응? 채권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채권자가 있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갚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독촉을 했는데도 계속 안 갚아. 그러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이 책상이 굉장히 비싼 책상이야. 막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책상이야. 그럼 이거 자기 마음대로 팔으면 돼,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왜냐면 얘는 뭐를 갖고 있을 뿐이야, 그냥 채권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책상을 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 채권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이런 거는 갖고는 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밤에 몰래 들어가서 책상을 업어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절도야, 절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 고소할 수 없어. 왜 고소할 수 없냐면 돈을 안 빌려 쓴 거를 뭐 잡아가세요 할 수 없잖아. 돈인데 이거는 형사건이 아니라고. 통지는 여러 번 했어. 돈 갚으라고. 뭐 30번 정도 했어. 막 내용 증명 우편 보내고. 그래도 계속 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다가, 그죠? 법원에다가 뭐를 이제 하는 거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야. 무슨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냐면 민사소송.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 그러죠. 돌려달라고 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빌려준 게 사실이야. 근데 안 갚는 것도 사실이야. 그러면 법원의 판사는 이 채무자한테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어요? 갚아라 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이행 판결이라 그래. 이거를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얘한테만 판결문을 주겠어요? 아니면 얘한테도 주겠어? 얘한테도 줘. 얘가 소송을 걸었으니까. 그럼 이 판결문을 이제 어려운 말로 집행권원이라 그러는데 그 집행권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얘를 뭐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돼. 압류해달라고. 그 압류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는데 그 압류를 이제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압류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로 해요.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로 하는데 동산의 압류는 등기로 못해. 왜?
동사는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뭐 됐다라고, 압류됐다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붙여야 되겠어? 딱지를 붙여야지. 그 딱지 색깔이 무슨 색이겠어요? 빨간 딱지. 그래서 빨간 딱지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그럼 이게 뭐 된 거야 이제? 압류된 거지. 그럼 얘가 이거를 뭐 할 수 없어? 팔 수 없는 거야. 딱 압류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집행관하고 같이 가서 이걸 뭐 하면 되는지 경매하는 거야. 이거를 동산경매라고 그래요. 동산경매. 이런 거를 다 배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여기는 저당권을 잡은 건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저당권. 근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잡는 게 저당권이고. 이해됐죠? 예.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시험과 관련. 예. 아, 수습제도? 예, 예, 예. 네, 네, 네. 아, 지금 수습제도가 이제 작년에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확하게 1월 2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뭐가 시행이 되냐면 수습제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우리 공인 중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개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이죠. 2016년 1월 29일부터는요. 막바로 개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막바로 개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를 거쳐야 되냐면 수습을 거쳐야 돼. 수습. 그래서 그 수습을 이제 기간만 이제 얼마로 할 건지 남았는데 그 기간이 2년 설도 있고요. 2년. 예, 그다음에 1년 설도 있고 6월 설도 있고 3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 아직. 그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2년은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2년 동안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야. 그죠? 예. 나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수습을 사려고 그러면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2년은 말이 안 되고 1년도 사실은 좀 힘들어.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6월 아니면 3월 정도의 수습을 거치도록 아마 할 거예요. 근데 6월보다는 3월이 좀 유력해요. 예. 그래서 3월 정도만 수습을 거쳐서 개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뀔 거예요. 바뀐 거가 아니고 바뀌었는데 이제 기간만 이제 남은 거야. 예, 수습.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미리 시작하신 게 아니니까 이 공부를 그 수습을 거쳐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수습을 거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막바로 들어가면 사고 치잖아요. 그 실무 나가시면 그러니까 수습을 통해서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받죠. 받을 수 있어. 예, 그 대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사람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야? 많이 주고 잘 주고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일은 좀 덜 시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되는 거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구나. 수습제수. 그죠? 예.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